네, 안녕하세요. 좀 다 들리시나요? 지난달에 웨비나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면 퀘스천 박스에 들린다고 메시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잘 들린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S에서 저 솔루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권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모든 사용자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GIS 분석 도구를 데모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웨비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녹화본은 웨비나가 끝난 후 같이 공유가 될 것이며 그 한국 SE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강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 박스를 통해 질문하시면 되며 답변은 강연 중이나 이후 Q&A 세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바일로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 윗부분에 이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보이실 텐데요. 물음표를 누르시면 거기에 질문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본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답변을 해주시던 모든 분들께 발표 자료와 강연 내용에 대한 요약 자료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달에는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 나눴고요. 오늘은 GIS 기반의 분석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고 분석은 그 추진 엔진이라고 말했는데요. 데이터가 핵심이 된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 하면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 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조직 내에서 제공해야만 하죠.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얼짜이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분석 도구가 어떻게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력한 분석 능력을 제공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 세계적으로 조직들의 분석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분석을 수용하는 데 다양한 장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계속해서 빠르게 급증하고 있죠. 실제로 IDC는 디지털 유니버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디지털 유니버스는 IDC가 만들어낸 용어로 전 세계에서 생성되고 복제되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 휴대폰의 사진이나 고화질 TV에 나오는 디지털 영화, 뭐 ATM 기기의 뱅킹 데이터, CCTV 영상 등 이런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양과 속도, 다양성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양은 2년마다 2배로 늘고 있고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그 양이 300배까지 늘 것이라고 IDC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많은 데이터 중 극히 일부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IDC는 디지털 유니버스의 33%의 데이터가 분석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직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 분석하는 데이터는 1%도 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딜로이트에 따르면 65%의 임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분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극히 일부의 데이터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석을 수용하는데 다양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지금 분석을 수행하는데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딜로이트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통합하고 액세스하고 분석하는 통합적인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진행한 웨비나에 저희 참석하셨으면 GIS 플랫폼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적절한 능력,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장벽을 알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보통 조직들은 더 많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전문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장에 고용할 수 있는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찾을 수 있다고 해도 페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특별한 교육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도입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ArcGIS 플랫폼이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 ArcGIS 분석 도구를 활용해 조직에서 분석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해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이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술들은 이제 ArcGIS 플랫폼에 제공되는 일부분의 분석 도구들인데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쉽기 때문에 우선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 ArcGIS 플랫폼 상에서는 900개 이상의 분석 도구들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소개하지만 아주 일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기술은 스마트 매핑입니다. 스마트 매핑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멋지면서도 인사이트를 주는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럼 다음 장에서 스마트 매핑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매핑은 유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매핑 스타일과 옵션을 스마트하게 제안합니다. 데이터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지도를 알아서 제안해 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멋진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는 데이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해 스마트 매핑은 몇 시간이 걸리는 지도 제작 시간을 몇 분 만에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핑의 두 번째 특징은 시스템이 제안한 지도 외에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변경 사항을 지도에서 즉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스마트 매핑이 탐색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탐색적 분석, 그러니까 exploratory analysis, 영어로는 그러는데 탐색적 분석이란 데이터의 특징과 내재하는 구조적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의 기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목적에 따라 똑같은 데이터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며 적합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3년간 매출에 대한 테이블이 있으면 이 수치를 원형 그래프로 시각화할지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로 표현할지 탐색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스마트 매핑 기능을 통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지도 제작 전문가들은 스마트 매핑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더 디테일하고 더 나은 지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핑은 데이터의 양, 시공간 속성, 유형 등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해 여기에 보이는 스타일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시각화해 줍니다. 그럼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한국 SAS 솔루션 엔지니어가 스마트 매핑을 사용해 어떻게 멋지고 인사이트 있는 지도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동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정했고요.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예술의 엔지니어 김동균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시연은 스마트 매핑입니다. 아크지에스 온라인이나 아크지에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흔히 웹맵이라고 부르는 이제 맵의 템플릿인데요. 이제 따로 아크제스 데스크톱이나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바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지인 포인트 데이터를 추가해서 어떻게 맵을 만드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레이어 검색에서 제가 그 사전에 준비해 놓은 그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한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사고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제가 데이터만 추가했을 때 단순하게 위치만 표현하는 이 형태를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보는 형태인 단일 심볼을 이제 처음에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12년부터 2014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좀 진하게 보여지고 예전의 데이터는 좀 흐리게 보여져서 최근에 발생한 사고를 좀 보고 싶다 할 때는 쉽게 옵션에서 투명도에서 이제 피처당 속성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발생한 그 시기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조금 심볼이 작아서 심볼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지금 최근에 발생한 2014년도에 발생한 이제 사고는 좀 진하게 나타나고요. 예전에 발생한 사고는 이렇게 흐리게 나타내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 투명도를 조정해서 좀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좀 커리하는 형식으로 시각화로 볼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밀도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시트맵으로 한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밀도 지도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데이터가 좀 누적되어 있어서 많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쉽게 밀도 지도도 가능합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밀도 지도가 아니라 속성 값에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서 색깔을 좀 분류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사고 유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고 유형인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건널목 이렇게 사고의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을 매칭시켜 줍니다. 혹은 제가 여기서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지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정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큰 원으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제가 한눈에 딱 봤을 때도 이제 원이 크면 클수록 큰 사고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볼 표현을 봤는데요. 단순하게 이걸 하나씩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을 섞어서 표현도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투명도를 설정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했고, 그 다음에 큰 사고일수록 크기를 크게 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거를 섞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유형에 따라서 지금 색상이 설정됐고요. 여기서 속성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망자 수를 누르면 사고 유형과 이제 그 큰 사고가 어떤 지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투명도를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좀 지도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사고 중에 좀 큰 사고를 찾아볼게요. 쉽게 차가 지금 가장 큰 사고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 쪽과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가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 큰 원이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흐린 걸로 봐서 예전 2012년도에 발생한 데이터고요. 최근에 그 차 중에 제가 큰 사고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정보도 쉽게 사용자가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매핑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포인트 데이터 다음으로 이제 라인 피처 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그 도로 데이터입니다. 그 서울의 도로망을 제가 지금 추가를 했고요. 도로 데이터는 단순하게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심볼에서 다양한 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오토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자동으로 빨간색, 다닐 수 없으면 자동으로 파란 색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정서상으로 긍정적인 색깔을 파란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류해 준 것은 이제 좋은 기능이지만 사용자가 이거를 조금 더 원하시는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사용이 가능한 도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제 라인 너비나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차도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차도뿐만 아니라 도보 이렇게 도보로도 설정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의 위계별로 이제 그 색상 변경이라든지 도로 그 피처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는 그 도로의 등급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1부터 5까지 등급으로 나눠지고요. 1일수록 더 위계가 높은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나 주간선 도로가 될 거고요. 고속도로나 주간선 도로와 같이 위계가 높은 데이터는 좀 진한 색깔의 굵기를 좀 이렇게 두껍게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주고 이 위계가 낮을수록 얇으면서 옅은 색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속성만 선택했을 때
이 자동으로 지도를 표현하는 분류를 아크지스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줬고, 사용자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해주는 순서대로 지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라인 피처 레이어를 통한 이제 그 스마트 매핑 하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폴리곤 피처 레이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 19대 대선에 대한 선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데이터는 광역 시도별 선거 정보가 들어있는 이제 그 폴리곤 피처 레이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을 다루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좀 드로잉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 결과 지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그런 설정으로는 여기서 스타일 변경해서 이제 속성을 하나 선택하면 이제 그 지도에 나타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 더불어민주당 선택을 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그 민주당의 득표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진하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선거 결과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 최다 득표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속성값에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속성값에 최다 득표자라는 필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스크톱에서 따로 이제 데이터를 만져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 쿼리를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레이어가 하나인데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자유한국당. 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서 이제 피처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레이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지역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값 이상으로 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는 피처만 보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다 득표한 내용만 좀 색상을 선택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단일 심볼로 해서 파란 색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얻은 것도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유한국당에서도 필터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이제 많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만 필터를 한 후에 심볼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득표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아크제스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그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이게 단순하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식을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몇 표인지 더하기
그러면 몇 표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텍스트랑 섞어서 속성값과 같이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서도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식을 작성해도 되지만 지금 시간상 이런 표현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선거지도를 만들었고요. 선거지도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제 만든 지도가 웹맵 형태로 내 콘텐츠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선거지도를 만드는데 지금 10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만들었는데도 10분이 좀 안 걸렸어요. 이렇게 쉽게 아크지에스 온라인에서 매핑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스마트 매핑은 그 정리한 내용을 여기 스크린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점은 이제 채팅 박스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부터 또 다른 분석 도구인 Insight for ArcGIS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강력한 데이터 분석가로 만드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매핑이 단순한 시각화를 지원했다면 Insight for ArcGIS는 그보다 좀 한 차원 높은 고급 분석을 지원하는데요. Insight for ArcGIS는 인터랙티브하고 직관적인 분석 도구로 모든 사람을 데이터 분석가로 만들어줍니다. 분석을 사용자와의 대화식으로 풀어가면서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박스들은 인사이트에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카드라고 하는데요. 각 카드를 지도, 차트,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하면은 데이터 값이 쭉 나오는데 이를 카드를 끌고 왔을 때 만약 위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도를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오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하고 시각화한 다음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워크플로우를 저장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Insight for ArcGIS는 엑셀 시트, 빅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SAP 하나, 그리고 오라클 같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모든 데이터 소스의 공간 데이터와 비공간 데이터와 연결해서 전체론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클릭 앤 드래그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지도, 차트, 표를 변환하고 하나의 워크북으로 만들어 데이터 간의 숨겨진 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사이트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저장할 워크북을 만들고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거나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엑셀 파일 데이터를 데이터 패널에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카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지도, 표, 그리고 다양한 차트로 시각화하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석 워크플로우는 기록되어 다른 사용자가 이 분석을 반복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수행해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석 내용을 S3에서 제공하는 스토리맵에 통해 이걸 통합시켜 분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1, 2, 3 스텝으로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이번에 데모로 Insight for ArcGI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연은 인사이트4 ArcGIS를 이용해서 GIS 전문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까 그 ArcGIS 온라인이나 포탈4 ArcGIS, 그러니까 ArcGIS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여기서 웹맵을 통해서 그 시각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사이트4 ArcGIS는 따로 추가 설치 없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근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쉽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워크북이라는 것을 열고요. 워크북을 열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분석하는 이제 페이지가 나오고, 먼저 저는 그 테이블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교통사고 정보 데이터를 먼저 불러올 거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지금 보시는 좌측 화면처럼 테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 테이블에 대한 속성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데이터에서 XY 값, 그 좌표측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간 그 데이터도 이렇게 공간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속성 테이블이 있다면, 그래서 위치 활성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공간 정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변환을 했고요.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맵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웹맵에서 만든 것과 같은 화면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속성 데이터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차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고 유형이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주간에 많이 발생했는지, 야간에 많이 발생했는지, 혹은 어떤 요일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저는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교통사고가 그래도 주말에 이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월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장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쉽고 빠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차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아까 저희 웹맵을 만들 때 보여드렸던 그런 밀도나 이런 것도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서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도시 지역이 확실히 많이 발생했고요. 권역으로는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상권, 그 다음에 전라, 충청권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하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 히트맵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작업은 이 테이블 데이터 하나만 추가해서 이룬 그 결과물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행정경제구역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경계구역, 지금 시군구별 행정경계구역 데이터를 제가 추가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데이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한 포인트 데이터와 행정경계구역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분석을 하려면 데스크톱에서 하나하나 그 분석 도구와 옵션을 이용해서 분석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면서 공간 집약 한번 그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바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작업을 하셨더라면 이제 스페셜 조인이라는 아크시스 데스크톱에서 그 고급 분석 툴을 이용했어야 됐는데요. 이제 전문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관적인 이제 인터페이스로 조금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도는 사고 발생 건수를 파악하기 쉽도록 정량 지도를 제가 만들었고요. 이 모든 지도는 이 링크 기능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요 기능은 그 행정경계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기준으로 제가 그 공간 집약 도구를 이용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공간 기준이 같을 때는 이제 좀 특성이 다른 것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헥사곤을 추가해서 같은 단위의 공간 단위를 써서 아까와 같이 공간 집약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지금 왼쪽 지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오른쪽 지도, 공간적인 그 기준을 같게 설정했을 때는 이제 서울 지역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공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문 분석가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짜는 것도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직관적인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 기준이 달라도 다르면 결과물도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분석적으로는 이제 면적 대비 사고 건수와 같이 이제 동일한 기준에서 절대량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헥사곤과 같이 공간 기준을 같게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준다면 행정경계구역과 같이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기준으로 정립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는 서울 지역의 도로망 데이터고요. 이게 지금 라인 피처 레이어이기 때문에 공간 집약 도구를 쓰면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좀 생기기가 어려워서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이제 큰 이제 영역을 보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추가한 이 서울 데이터에서 국지도로를 제외하고 주간선도로, 부주간선도로, 집산도로를 대상으로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FUNC 언더바 클래스 그 필드에서 좀 낮은 요 5번 이 국지도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한번 필터링 하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했고, 이 데이터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간 집약을 수행할 건데요. 제 라인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Insight4 ArcGIS에서는 이렇게 공간 분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구도 제공해 주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 이 도구를 쓰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대화형 분석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피처 주변에는 어떻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련된 도구가 나타납니다. 버퍼를 제가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거리로 어느 정도 공간 집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5m 정도 하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퍼 도구를 수행한 것을 한번 추가할 거고요. 네, 추가한 이 결과물과 테이블을 다시 공간 집약을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골고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고가 난 유형을 본다면, 음, 이제 전체적으로는 분기점이나 교차로, 교외 지역과 연결된 도로, 그리고 고가도로와 교차되는 이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연을 준비하면서 좀 특성이 있는 곳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로 고갑차도와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구로 동로와 남부 순환도로 이렇게 모든 그 교차하는 지역도 있고요. 교외 지역과 연결된 도로도 있고요. 고가도로와 교차되기 때문에 시야가 착폐된 이제 그런 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광역적으로는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링크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같이 이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성값을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이런 그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카드를 만들었고요. 보시는 이 차트 카드는 단순하게 이렇게 양만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보다 이제 얼마만큼 초과됐고 어느 부분은 평균보다 낮은지 이 임계값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차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습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쉽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 카드의 뒷면을 보시면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뭐 이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했던 이런 모든 그 분석 작업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분석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어떤 테이블을 추가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격으로 쭉 나오고요. 나중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갖추셨을 때 데이터가 변경됐다 하실 때에는 이제 업데이트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 작업이 자동으로 이제 또 수행돼서 이렇게 결과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이 분석 뷰와 이 페이지 뷰는 모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모델로 공유, 페이지 공유를 통해서 이제 내 기관과 내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같은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고 토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내용도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nsight for ArcGIS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데모를 통해 인사이트 for ArcGIS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이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거고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분석을 하는데도 코딩이 필요 없으며 간단한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쉽게 지도나 차트, 표로 만들어 분석하고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할 수 있어 전체론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석 내용은 다른 사용자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죠. 특히 분석 워크플로우는 지능적으로 기록해 필요에 따라 동료나 대중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은 지오애널리틱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오애널리틱스 서버는 에스리의 빅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개발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플랫폼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ArcGIS 엔터프라이즈에서 설치하면 그 빅데이터 기능을 데스크톱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치로 그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둡이나 스파크 그런 복잡한 개발 언어 이해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오애널리틱스는 시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분산 컴퓨팅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로 빠르게 처리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걸리기도 하던 빅데이터 분석을 데스크톱에서
단 몇 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애널리틱스를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 도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 아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분석 도구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분석 도구로 그 플랫폼이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분석 도구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데모로 어떻게 지오애널리틱스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 솔루션 엔지니어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의 마지막 시연은 ArcGIS 프로와 지오 애널리틱스 서버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연 내용은 미국 전역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명 그 돈 세탁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그 레이어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 데이터는 그 미국 전역의 금융거래 정보가 들어있는 10억 개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일부인데도 이렇게 지금 많은 데이터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지금 추가했더니 드로잉 하는 것만 해도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본다면 사실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앞서 보셨던 이 Search for ArcGIS에서 사용했던 공간 집약 기능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량의 밀도를 구했고요. 이렇게 대단히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rcGIS 지오 애널리틱스 서버가 필요합니다. 지오 애널리틱스 서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이런 방대한 기관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오 애널리틱스 서버를 이제 구성만 해주시면 이제 그 일반 유저도 데스크탑에서 지오 애널리틱스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그리게이트 포인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고요. 네. 지오 애널리틱스 도구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ArcGIS 프로를 통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핫스팟을 찾거나 버퍼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요약해서 패턴을 탐색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예로 들면 이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밀도 패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매우 큰 금융 거래와 관련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돈의 양, 이제 돈의 절대량을 기준으로 밀도를 조사했고요. 이렇게 밀도를 조사한 결과물은 이렇게 같은 공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앞서 이 Search for ArcGIS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행정경계 구역과 혹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미국의 센서스 그 조사구입니다. 약 74,000개의 센서스 조사구를 해서 일부분만 지금 한 거고요. 여기서 수십억 건의 금융거래를 집계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지오 애널리틱스 도구는 여러 대의 장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드웨어에 그 단 한 대의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장비와 연결해서 프로세싱에 대한 속도나 성능 향상에 좀 도움을 주고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규모 때문에 이제 분석 수행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제약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그 거래 패턴을 보고 나서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위치를 제가 다시 켰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런 패턴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 거래한 이 지점, 예를 들면 ATM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한 특성을 하나하나 정보를 조회해가면서
뭐 돈 세탁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런 지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 세탁을 한 이제 좀 범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찾았을지 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세탁을 할 때는 이제 범죄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ATM기나 다른 은행이나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같은 조직에 보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 번 걸쳐서 현금을 송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존이라는 사람이 약 10,000달러가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송금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존이라는 사람이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10,000달러가 안 되는, 아마 미국에서 우리나라 금감원과 같은 조직은 10,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번의 송금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시애틀로 송금했다고 나오죠. 여러 차례 시애틀로 송금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찾을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인공지능을 써서 뭐 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가르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는 이런 그 돈 세탁 행위를 찾는다면 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각 거래마다 인근 이벤트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 길이, 예금주의 수, 금액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작업을 계속 하나하나씩 보면서 수십억 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오 애널리틱스 도구를 이용하면 이런 복잡한 종류의 시공간적 공간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오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조인 피처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그 불법 돈 세탁의 흐름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했던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오 애널리틱스의 조인 피처스라는 도구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난 그 레이어를 타겟 레이어와 조인 레이어로 설정하고, 결과물은 그냥 저희 시연이니까 테스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대1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근처 ATM기나 은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송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관계를 리어로 설정해 주시고 이제 1km 반경으로 설정해 주고 이제 시간적인 관계성은 똑같이 리어로 해주는데 이번엔 1시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1km 반경 안에 1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 송금한 거를 조인을 해주는 거고요. 이 조인을 할 때 이 속성값에 대한 관계성은 이제 여러 번 송금을 했는데 이 수신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를 같도록 이제 결과물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옵션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분석 수행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까 화면은 저희 엄청나게 많은 금융 그 데이터였잖아요. 미국 전역에 있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였는데 여기서 이런 그 돈세탁의 흐름을 추적해서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정한 이 조인 피처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요 처리를 했고요. 이 결과물은 그 약 20대의 장비를 써서 10억 개의 그 피처를 조인을 했고요. 결과 시간은 4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크GS로 10억 개의 정보를 1시간이 안 걸리는 48분 만에 이런 분석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오 애널리틱스는 분산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그리고 신호를 통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인식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줍니다. 제가 아까 그 방금 이 돈 세탁의 흐름을 봤는데요. 이런 계좌에 대한 이 송금하고 이런 정보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행위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돈의 흐름인 송금 패턴이나 추세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오 이벤트 서버와 연동을 해놓는다면 실시간으로 돈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앞서 분석했던 저희 돈 세탁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빠른 이제 대처와 혹은 경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크GIS 지오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모에 보셨듯이 지오 애널리틱스는 즉시 사용 가능하며 그 익숙한 데스크탑 UI로 사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또한 하두비나 스파크와 같은 복잡한 분석 언어가 필요 없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 애널리틱스는 온프레미스나 뭐 애저, AWS 같은 클라우드의 여러 머신의 분산 컴퓨팅을 수행해 이전의 단일 시스템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리뷰할 데모인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직을 데이터 기반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죠. 다음 달에 진행될 마지막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넘어 얼짜이즈 플랫폼을 통해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개의 기술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기술은 포탈 투 포탈 콜라보레이션이고요. 아시다시피 GIS는 계속 이제 협업이 가능하도록 발전해 왔는데 처음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그리고 현재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GIS, 분산 GIS 아키텍처로 조직 간 협업을 제공하며 포탈 투 포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기술로 조직들이 쉽게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공유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방문하는 고객사들 중에 그런 데이터를 공유할 때 하드디스크로 공유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이제 자기 시스템에서 쓰는 그런 구조로 하는데요. 이제 포탈 투 포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냥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과 그 필요한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솔루션은 ArcGIS 협이라고 하고요. 이 분산 협업은 조직과 조직 사이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공공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ArcGIS 협으로 통해 지자체나 시의 의사결정자는 시의 정책이나 추진 계획들의 진행 사항을 다이내믹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시의 계획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시티인데 실제로 로스앤젤레스나 두바이 등은 ArcGIS 허브라는 기술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지금 구현하고 있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술은 스토리맵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맵은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스토리맵은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적 문제를 설명하고 뭐 재난 시에는 최종 대응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 웨비나에서 이 세 가지 기술, 포탈 투 포탈 콜라보레이션, ArcGIS 협, 그리고 스토리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챗박스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 30초 질문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메일, 뭐 esri@sekr.com 아니면 ykkwon@sekr.com으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이제 작성해 주시는 분들께 발표 자료와 요약 자료를 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세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달 11월 30일에 진행되는 마지막 웨비나에 많은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